락강 정신분석의 임상의 논리학이라는 주제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목에 대한 언급부터 해드리면, 이거 왜 논리학이냐, 이거 너무 이론적인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각각의 분석가들은, 그리고 분석학자들은 자신들이 정신분석을 바라보는 태도나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정신분석학자는 실질적인 정동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정신분석 이론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락강 정신분석의 특징이라고 한다는 것은 언어의 막강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그것을 이론화시킬 때에도 아주 극도로, 그러니까 의미가 배제된 채로 마치 수학의 도식과 같은 형식을 통해서 의미의 불안정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본질적인 영역을 수학적인 방식으로 혹은 수식적인 방식으로 기표 중심적인 방식으로 전수하기 위해서 논리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강연의 제목도 논리학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전제를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락간이언 정신분석이 어떻게 분석가를 파악하는지, 그리고 분석가와 내담자를 파악하는지, 그리고 정신분석의 지식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 분석, 임상의 결과물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도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도식을 락강은 분석가 담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A가 있어요. A가. 락간이언 정신분석을 어느 정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A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습니다. A라는 것은 대상 A를 뜻합니다. 대상 A. 그리고 이 대상 A는 락강 정신분석 이론의 중심을 차지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보다 실질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상징화에 저항하는 것, 이렇게 파악됩니다. 상징화에 저항한다라는 것은 상징화란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의 이해로부터 빠져나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로부터 빠져나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내담자의 증상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내담자가 자신의 신체나 마음의 문제를 어떤 실증과학의 용어를 통해서 파악했다면,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자, 그건 어떤 세로토닌의 문제입니다, 뉴런의 문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파악을 했다면 분석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해결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상징화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담자와 마주하게 되는 것은 현재 우리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실증과학의 언어로부터 빠져나갔고, 그리고 내담자의 역사를 구성하는 지식으로부터도 빠져나간 어떤 증상 때문에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것은 상징화에 저항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그 A라는 것은 결국 내담자가 자신에게 찾아온 어떤 사태를 이해할 수 없어서 분석가에게 그 이해를 구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프로이트를 찾아왔던 내담자들이 바로 프로이트에게 자신의 증상의 상징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A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크 락강의 정신분석의 특이성은 이 A를 그렇게 증상을 가리키는 용어로 다루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 A가 분석가 자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방식의 언급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락강이 세미나 17즈음에서, 그러니까 락강이 노년기에 접어드는 즈음에서 분석가의 위치를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A를 이렇게 표시해 놨다라는 것은 일단 분석가라고 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가가 먼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석가는 지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상징화를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증상을 유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담 상황에서, 임상에서 분석가는 그 분석이라는 공간, 내담 상황이라는 그 사태 안에 상징계가 혹은 지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분석가는 그러한 자신의 존재를 빗금친 S에게 향하게 합니다. 자, 이게 내담자를 뜻합니다. 이걸 주체라고도 부르고 빗금친 S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게 빗금친 S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소외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의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소외됐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체가, 내담자가 주의상스로부터 박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에게는 쾌락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담자에게 쾌락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게 바로 락강 정신분석이 인간을 파악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주의상스가 있었는데, 즉 쾌락이 있었는데, 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용어로 설명을 하자면 어머니와의 쾌락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빼앗겼다는 뜻이죠. 어머니가 밀려났다는 뜻이죠. 어머니가 규범의 언어에 의해서, 아버지의 언어에 의해서 물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쾌락이 없기 때문에, 혹은 아이가 어머니와 향유하던 그 충동적인 쾌락의 세계가 박탈당했기 때문에 저렇게 빗금친 S라는 방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담자는 분석가에게 찾아왔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쾌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과거의 쾌락의 유령들이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담자에게 분석가가 향합니다.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락강의 정신분석이 임상의 기본적인 설정으로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분석가는 욕망의 원인이 되고, 대상 A라는 것은 또한 욕망의 원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욕망의 원인이 되고,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그 분석실에 찾아온다는 이유는 분석가를 욕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분석가에게 흥미를 느끼고 분석가에게 동의하고 분석가의 어떤 절차와 실천에 참여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욕망의 원인으로서의 분석가로서의 A가 주의상스레 박탈당한 빗금친 S에게 향하고 있는 이 구도가 락간이언 정신분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석가담을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A 밑에 저 분석가의 자리인 어떤 실천적인 주체로서의 저 A의 자리 밑에 S2가 있습니다. 락간이언 정신분석의 수식에서는 S2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지식인가 하면 내담자와 함께 작업을 통해서 파악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S2는 내담자 빗금친 S의 무의식에 관련된 지식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해석해낸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식을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위치는 진리의 자리인데, 그 진리로서 간직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파악해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분석이, 임상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겁니다. S1을 만들어내는 것. 자, 이 구도가 락간이언 정신분석 임상의 분석과 담화로서 요약이 되는 궁극적인 방향이자 목표입니다. 저 S1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걸 주인기표라고도 부릅니다. 주인기표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이걸 단항기표라고도 부릅니다. 기표가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저 위에 있는 S는, 빗금친 S는 수유제, 서브젝트의 첫 글자이고, 그러니까 주체가 빗금쳐져 있다는 뜻이죠. 밑에 있는 두 개의 S는 시니피형의 첫 번째 S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표를 뜻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기표가 2개 이상이 있어야 한다 라고 파악이 되고, 지식은 기표가 다른 하나의 기표에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파악되는 혹은 생산되는 기의를 의미한 것이니까, 언어학상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니까 기표가 2개 이상 있어야 지식이 구성이 되는데, 자, 이쪽에 있는 이 S1은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지식, 다시 말해서 내담자의 무의식을 장악하고 있었던 기표들, 기표의 연쇄들, 언어의 연쇄들로부터 구별되는 S1, 기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언어의 첫 번째 단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락간이언 정신분석은
결국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욕망의 원인으로서의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새로운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의 첫 번째 단어를 발음하도록 요구하는 것, 자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이 정신분석의 임상의 기본적인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데 실제로 분석이 일어나면 우리가 조우하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담자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증상을 가지고 왔는데, 자신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혹은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주제를, 테마를 가지고 왔는데, 그 테마의 자리에 그 내담자의 욕망이 향했고 이끌려 들어갔고 사로잡혀 있었던 그 증상적인 것의 자리에 분석가가 가게 된다라는 사태입니다. 분석가가 어느새 분석의 여정 속에서 내담자의 증상이 되어버립니다. 내담자의 증상이 되어버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담자의 리비도가 집중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무리 그 리비도가 집중되어서 그 대상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대상의 위치에 가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석가는 스스로 증상이 되어 버림으로써 상징화에 저항하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상징화에 저항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담자를 이전에 사로잡고 있었던 언어의 중력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공간을 폐쇄해버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공간이 폐쇄된 장소가 바로 분석실입니다. 그 분석실에서 내담자는 이전에 자신을 사로잡고 있었던 증상의 논리로부터 벗어나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분석가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증상의 중력장 안에서 언어를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지금은 조금 복잡한 이야기였는데 좀 더 프로이트 정신분석과 겹치는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내담자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빗금친 S는 내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 빗금친 S는 내담자이고 그 내담자는 신체입니다. 일단 그렇게 파악합니다. 거기에 몸뚱이가 있다. 내담자가 왔으면 그 신체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 신체인가 하면 그 신체는 그 사람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어에 의해서 장악당한 신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금쳐져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신체가 있었는데 그 신체가 추상적이고 권력적이고 그리고 타자적인 언어에 의해서 장악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프로이트의 포르다 개념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체는 온전한 신체는 아닙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그 신체가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는 것을 전환 증세라고도 부릅니다. 자신의 신체를 주장하는 것,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게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이고 때로는 기이한 감각을 통해서이고 혹은 어떤 환각을 통해서이고 때로는 환청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 신체의 자기 주장이 있다라는 것은 원래 그곳에 어떤 전류와 같은 것이 흐르는 혹은 주입상수가 흐르는 신체가 거기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리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이게 프로이트가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구도였습니다. 인간이 신경증을 일반적인 구조로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면 그 신경증이라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언어의 권력에 의해서 내리누름 받고 있는 신체를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빗금친 S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프로디언이든 뭐 락간인 것이건 뭐 어떤 다른 여타 정신분석이건 우리의 신체가 언어적인 규범에 의해서 장악당해 있다. 그러니까 안나우어의 사례로부터 시작되는 그 모든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여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체가 사회적인 공간에서 작동하고 있는 권력의 언어로부터 장악당해 있다는 것을 일단은 대전제로 삼고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 신체를 초기의 락강은
락간형 정신분석은 이 신체를 큰 사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큰 사물이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는 라쇼즈라고 하는데 독일어는 다스팅이라고 하고, 이 다스팅이라는 개념, 큰 사물이라는 개념은 프로이트의 용어입니다. 프로이트가 아주 초기에 우리의 리비도가 향하는 궁극적인 장소로서 표시하기 위해서 물 자체와 같은 칸트의 용어를 도입해서 설명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철학적인 냄새가 풍기고 또 관념적인 냄새가 풍기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저 신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면 우리의 신체, 사물 그 자체로서의 신체가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큰 사물을 락강은 실제라고도 부릅니다. 때로는 락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락강이 언어학을 도입하고 또 20세기 인문학의 다양한 관점들을 도입해서 정신분석을 확장시키려고 할 때 관념론자다, 이런 비판을 했을 때 락강이 언제나 자신을 다시 반박하는 방식으로 주장했던 그 문장이 바로 이런 문장입니다. 나는 실제주의자다. 현실주의자가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은 리얼리티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현실은 가상의 공간이고, 우리의 관념적인 세계가 권력들이 우리에게 강제하고 있는 그 가상적인 세계를 의미하고, 그거보다 더 근저에는 실제가 있다. 그런데 이 실제를 탐사하는 게 자신의 정신분석이 추구하는 방향이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을 실제주의자라고 항상 주장을 했었죠. 그 실제라는 것의 토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저 큰 사물이라는 개념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덧붙이는 말씀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 실제가 마치 우리의 세계, 다시 말해서 관념적인 세계, 언어의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초월적인 것처럼 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철학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정신분석의 영역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락강의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고하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의 신체를 초월적인 것으로 신비화시키는 경향으로 나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밀한 언어와 엄밀한 방법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몇 걸음 가는 게 중요하지, 더 멀리 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락강이 용납할 수 없는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정신분석의 영역에서도 때로는 보다 강력한 용어로 우리의 깊이 존재하는 어떤 큰 사물과 같은 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마치 그것이 실체로서 존재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런 신비주의는 용납될 수도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제가 연구하는 락강적인 관점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정신분석이 신비주의화 되어가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듯이 락강의 정신분석이 너무 언어중심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의 실제라는 것, 인간의 존재라는 것에 어떤 거대함을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가끔씩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자, 락강의 관점은 이렇고, 제가 이해하는 락강의 관점도 이렇습니다. 저 큰 사물이라는 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과 우리의 한계를 포기한 채로 저리로 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석이 자칫하면 어떻게 조금 비하하는 표현을 쓰자면 무속신앙 같은 것이 되어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성을 락강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리로 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큰 사물이라는 개념 혹은 실제라는 개념도 결국은 언어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유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지, 실체로서 저기에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염려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저 큰 사물을, 저 실제로서의 우리의 신체를 누가 지배하는가? 자,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덧붙이는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 언어가 우리의 신체를 지배한다고 해서 저 언어라는 것이 20세기 인문학이, 특히 미셸 푸코나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우리의 어떤 사회정치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사회적인 공간에서 작동하고 있는 언어가 인간을 지배한다라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 언어는 무의식을 지배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언어는 보다
그 기표적인 언어인 것이고, 기표적이라는 건 물질적인 언어라는 것이고,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성인들로부터 부모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일 때 그 물질성의 타격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억압의 영역인 것이지, 단순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락강은 저 언어의 세계를 대타자라고 부릅니다. 대타자라고 부른다는 건, 자, 대타자는 타자는 타자인데 크다는 뜻이잖아요. 크다라는 뜻인데, 이걸 락강이 왜 굳이 대문자를 써서 저 A를 오토라는 아더라는 저 대문자를 써서 저렇게 대타자로 표기하는가 하면, 저 타자가 언어를 의미하는데, 언어의 권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저 대타자의 배후에 아이가 두려워하고 압박감을 느끼는 권력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대타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를 억압당한다,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말을 배우는 단계에서 신체를 억압당한다 라는 것은 단순히 언어에 복종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언어를 사용하는 추상적인 어떤 권력에 자신의 심리적인 불안을 내어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을 락강은 다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던 그 용어로 표기를 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이름. 자, 이 아버지의 이름, 이 아버지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문명 자체가 유사일에 가부장적 체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시기에 이 문명이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서 가무장적 시대가 되었다면, 여성이 만약에 가정을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을 획득하는 그런 구조로 변화되었다면, 저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버지라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해당 문화가 권력의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주었는가에 관련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결국 대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심지어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말 속에서 아버지의 권력을, 혹은 남성적인 권력을, 어머니도 그 권력을 수용한 상태로 사회생활을 해왔고 성장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말 속에서 떠다니는 저 아버지의 형상을 아이가 수용하는 과정 자체를 결국은 신체가 억압당하는 과정이라고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마저도 어떤 의미에서 프로이트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는 않았어요. 저 아버지의 이름은 결국은 현실이다라는 방식으로 프로이트는 이 언어의 권력에 대해서 일단은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 같은데, 근데 락강은 사실상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태도를 취하죠. 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어머니가 지배하는 사회가 온다면 어머니 이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아버지의 이름도 어떤 절대적이고 어떤 일반적인 평형 상태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무엇이기보다는 저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도 일종의 증상이다라고 파악을 하죠. 우리가 무언가로부터 억압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억압만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억압을 받음으로 해서 그 상대급부로 일종의 당근과 같이 보상의 체계도 함께 염두에 두었다라는 뜻이죠. 누군가가 자신의 주입상스를, 자신의 신체를 박탈당할 때에는 그 박탈에 대한 보상을 염두에 둔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그 박탈의 상대급부로서 주어지는 보상을 프로이트 정신분석에서는, 혹은 락강 정신분석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팔루스라고 부릅니다. 자, 팔루스가 어딘가에서 찾아질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박탈당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팔루스는 남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근은 누가 갖고 있나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언가에 의해서 자신의 신체가 박탈당하는 것, 자신의 쾌락이 박탈당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탐닉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결국은 리비도가 집중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게 남자아이건 여자아이건 결국 아버지의 이름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무언가에 집중한다라는 의미에서, 그게 아버지가 된다라든지, 혹은 아버지와 같은 남자를 소유하게 된다라든지, 그로부터 아이를 받게 된다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아버지의 이름이 중심에서 그 보상체계를 작동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자, 그런 의미에서 그것 역시 증상이라는 거예요. 증상은 결국 무의식의 영역에서 리비도가 집중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되는 것을 팔루스라고 한다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쾌락들이 그렇게 약속된 쾌락 말고, 팔루스라고 하는 약속된 쾌락 말고 약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체를 떠돌고 있는 쾌락을 부분 충동의 대상들이라고 부르죠. 자, 이 부분 충동의 대상들을 락강은 대상 A라고 불렀어요. 특히 세미나 11의 시점에서는 저 대상 A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을 떠다니면서 우리가 원래 박탈당했던 것, 즉 큰 사물의 영역으로부터 몇 점의 리비더가 집중되는 증상적인 대상들이 떨어져 나와서 우리의 신체의 주변을 떠다니다가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꿈속에서 혹은 우리가 상징계의 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는 억압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바로 저 대상 A의 부분 충동의 대상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상을 프로이트는 항문 충동과 구강 충동까지 파악을 했다면 락강은 거기에 두 개를 덧붙이죠. 그래서 응시와 목소리를 덧붙이죠. 응시는 시관 충동의 대상이고 목소리는 호원 충동의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 나온 네 가지가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거나 어색해하거나 기이하게 생각하지만 그 찾아온 것으로부터 쉽사리 도망가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락강은 그렇게 파악을 하죠. 그게 우리에게 위협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주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어의 체계를 구성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나 11에서는 회화에 대해서, 시각예술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방식의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결국 회화라는 예술이, 우리가 시각적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 예술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 부분 충동의 대상 중에 응시와 조응해서 응시를 끌어내기도 하고 혹은 막아내기도 하는 그 응시와의 게임이라는 방식으로 회화 예술을 설명을 하죠. 사실 락강이 미학 강의를 하려고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나 우리가 완전히 억압되지 못하고 그 억압의 평면에 벌려진 구멍들을, 그 틈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증상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회화에 관련된 메타포를 전개를 시켰던 것이죠. 자, 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구도를 파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체는 언어에 의해서, 대타자에 의해서,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억압되고 팔루스라는 보상의 체계를 부여받게는 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증상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구도를 임상의 차원으로 다시 끌고 가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내담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대체로 아버지의 이름과 관련된 거예요. 그 내담자가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팔루스를 갖게 될 수 있을까? 혹은 그로부터 좌절됐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혹은 어머니를 원망함 혹은 어머니를 욕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와 어떻게 밀착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모든 스토리 안에는 다 팔루스의 향방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내담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그 팔루스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즉 가족 로맨스 안에서 내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어떻게 희망을 갖고 있는지, 혹은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하는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잘 듣다 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과 팔루스를 중심으로 하는 서사의 주변에 떠다니고 있는 바로 저 대상 A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저 대상 A들은 내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즐기고 있는 어떤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담자의 고통과 무게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쾌락도 함께 가져다주는, 다시 말해서 박탈된 신체, 저 S, 빗금친 S가 자신의 박탈을 보상받는 체계가 팔루스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내담자들의 서사를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현실은 자, 이것이죠. 자, 무언가가 기표가 작용을 해서 우리의 신체를 장악하게 되었는데 그 최초의 기표를 주인기표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주인기표가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되었건 어떤 막강한 언어의 힘이 되었건 우리의 신체를 장악하는 어떤 힘이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는 문화와 언어의 힘과 그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락강은 대타자 혹은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불렀었는데, 자, 그런데 저 주인기표가 우리를 억압한 뒤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팔루스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락강이 세미나 16과 세미나 17의 즈음에서는 잉여향유라고 부릅니다. 이게 락강연 정신분석의 후기에 등장하는 주요한 임상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잉여향유라는 것은, 향유는 빼앗겼어요. 주일상수죠. 향유라는 게. 잉여향유라는 단어는 플리스주의어라는 프랑스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건데, 향유는 주일상수죠. 그 향유는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신체가 박탈당하면서 우리가 빼앗긴 것이죠. 어머니와의 향유는 빼앗겼어요. 하지만 그것 말고 우리가 언어에 의해서 장악당한 현실 안에서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그걸 고통이라고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즐기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잉여향유라고 부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임상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도로서 임상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 락강연 정신분석의 중요한 틀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박탈당한 신체의 내담자가 은밀하게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락강연 정신분석이 분석의 초기에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내담자는 무언가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겉보기에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지탱시키는, 저 사람의 무의식을 지탱하고 있는 무언가의 쾌락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잉여향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잉여향유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조금 더 도식적으로, 이번엔 좀 더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렇죠. 이게 락강이 표시하고 있는 주인담화라는 겁니다. 자, 주인담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의 무의식과 혹은 인간의 공동체의 문명의 시작과 끝과 그리고 그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사유의 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저 첫 번째 자리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분석가 담화에서는 A가 와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S1이 와 있습니다. S1이 와 있어요. 첫 번째 기표라는 뜻인데, 저 S1이 왔다라는 것은, 자, 개인의 차원에서 파악한다면 첫 번째 기표가 아이에게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권력의 언어를 받아들였다라는 뜻이죠. 아이가 권력의 언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현병의 세계로 가는 것이죠. 정신증의 세계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언어의 권력에 굴복했다면, 언어의 권위에 굴복했다면, 어른들이 자신에게 강제하는 그 명령어들에 굴복했다면, 저 S1이 아이의 신체에 자리 잡았다는 뜻입니다. 자, S1이 들어왔어요. 권력의 언어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 S1이 진정으로 주인기표의 역할을 해내려면 S2로 연결되는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포르다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프로이트가 말하는 포르다예요. 포르다가 들어왔죠. 포르다가 들어왔고, 포르다가 아이의 욕망의 세계에 빈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죠. 어머니와의 밀착관계, 이자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아이에게 어머니와의 거리를 둘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기표 하나가 들어온 것이죠. 자, 저 포르다가 바로 S1이에요. 자, S1이 들어오면 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공간이 열리죠. 아이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어머니를 추상화시킬 수도 있고, 어머니와의 자신의 관계를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적인 언어들로 재해석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아이와 어머니는 연인관계가 아닌 것이죠. 아이와 어머니는 그야말로 모자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모자관계라는 단어, 엄마와 아들이라는 단어에 따라 들어오는 다양한 규범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엄마는 아이를 보살펴줘. 이런 용어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용어의 세계가 바로 저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 두 번째 S2의 세계입니다. S2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예요. S2의 세계는 아이의 세계를 구성하는 규범적인 언어가 지식을 형성하는 세계인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2는 지식을 사용한다고, 지식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저렇게 S1에서 S2로 나아가는 연쇄가 일어나면 결국 아이는 어른들의 언어를 받아들인 것이 되죠. 자,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논리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즉각적으로 조현병의 세계를 상상해 보시면 돼요. 조현병의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이런 구도가 있지 않아요.
거기서는 하나의 강력한 규범의 언어에 의해서 장악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타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금지가 존재하지 않고 거기서는 규범의 지식들이 구성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이 되지만 신경증자의 언어처럼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신분석 임상을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내담자의 언어, 물론 분석가의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내담자의 언어는 1년 동안 매주 와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다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한정된 주제 안에서 계속 맴돌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신경증자의 언어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S1이라는 자리로 매번 돌아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한정된 규범 안에서, 특히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규범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증의 세계에서, 즉 억압받은 자들의 세계에서 언어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구도에서 빗금친 S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저 S1이라는 것이 아까 조금 전에 도식으로 설명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체를 장악하고 있고 박탈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소외시켰다라는 거예요. 언어에 의해서 소외된 것이 저 진리의 자리에 존재하는 빗금친 S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저기서 그 문제의 대상 A가 있죠. 저 대상 A는 저 위에 있는 S2에 의해서 생산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잉여향유라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저 A는, 저 대상 A는 오브젝트다는 그런 의미에서 세미나 10일쯤에서 락강이 사용하던 그 A와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의 대상 A는 결국 아이가 언어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언어의 세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과정 속에서 많은 걸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러한 언어 활동으로 인해서 생산해내는 쾌락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대상 A는 언어적인 구조가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언어 관계 안에서 쾌락이 생성된다. 그리고 저 A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되면 결국 주체는 저 A와, 이 A와 여기 빗금친 주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마른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저 마른 목걸은 락간이언 정신분석 용어에서는 환상을 의미해요. 환상, 근본 환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 S, 빗금친 S와 저 A가 아주 견고한 고착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해서 언어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자신의 이게 매혹적인 어떤 종류의 잉여 향유의 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과 고착 관계를 형성한다는 뜻이죠. 저걸 찾아내는 것이 정신분석 임상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언어 활동을 통해서 아이는 자신의 잉여 향유의 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 누구나 모두가 바로 저 잉여 향유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도록 만드는, 우리의 욕망을 추동하는 저 잉여 향유의 자리를 고착 관계로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제가 이 강의 시작하면서 언어 중심주의적이기는 하지만 락강의 언어관이, 락강의 정신분석에 대한 태도가 언어 중심주의적이기는 하지만 그 언어가 20세기 인문학이 말하는 그런 언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물질적이고 보다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고 보다 리비도를 가정하는 언어라는 것이죠. 그 언어가 결국은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우리의 쾌락을 박탈했지만 동시에 그 언어가 잉여향유라는 대성을 통해서 쾌락의 닻을 내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닻이 한번 내려지면 고착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착된 것을 중심으로 환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근본 환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 근본 환상을 찾아내는 것이 정신분석 임상의 주요한 절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락강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환상은 픽시옹이죠. 픽시옹, 영어로는 픽션이잖아요. 프랑스어로도 픽시옹이라고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데 그것과 함께 거기에 덧붙여서 고착이라는 단어, 픽사시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두 개를 합쳐서 락강의 신조어를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픽시옹입니다. 환상과는 거의 비슷하게 발음되지만 고착이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환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고착 관계가 문제를 일으키면
내담자는 분석가를 찾아온다라고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고착관계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맨날 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지만 저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여자는 저 남자에 대해서, 저 남편에 대해서 맨날 불평불만을 하지만 둘이 잘 사네. 뭔가 거기가 좋아하는 게 있겠지. 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3자의 관점에서 멀리 본다면 저 남자는 맨날 자기 부인 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사랑하나 봐. 맨날 불평불만하지만 그 관계 밖으로 나오질 못하네 라고 말할 때 둘 사이에 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남자에게는 그 아내가 일종의 대상 A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잉여향유의 과정의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혹은 때로는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잉여향유의 대상으로 가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글 쓰는 사람은 맨날 글 쓰는데 고통스럽다라고 말하지만 매일매일 글을 쓰는 그 삶을 버리지 못한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글 쓰는 행위 자체가 어떤 종류의 잉여향유를 생산하는 고착관계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면 고착관계는, 이 환착의 관계는, 이 픽시용은 결국 우리의 욕망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기도 하는데, 저것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고착의 환착 관계에 문제가 생긴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온다라고 전제를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그 고착 관계가 분석 과정에서 어떻게 극복이 되는가를 설명을 할 때는 이런 도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잉여향유의 기원은 어딘가 하면 어쨌든 우리의 주익상수가 박탈되었다라는 현실이에요. 그 박탈되었다라는 현실을 실제라고도 부릅니다. 실제, 헤일이라고 하죠. 쓰죠. 헤일이라고 쓰는데 저 실제라는 세계는 프로이트의 영역에서는 충동의 세계예요. 다형 충동의 세계예요. 어린아이가 아직 규범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고 있었던 그 쾌락의 세계, 다형 충동의 세계, 판단의 기준이 오로지 쾌와 불쾌의 과정 속에서만 규정되었던 그 세계, 쾌락과 불쾌만 있는 이 세계, 이 세계의 현실이 바로 필수형이죠. 드라이브죠. 충동인 것이죠. 자, 이 충동에서 에너지가 공급돼요.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바로 잉여향유가 만들어집니다. 이 잉여향유의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 잉여향유의 자리가 주체와 연결이 되면, 자, 주체와 이렇게 연결이 되면 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환착관계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자신이 상실한 것이 어쨌든 많이 있다라는 걸 느끼지만, 그것을 보상받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도 느끼지만 동시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로잡힌다는 뜻이죠. 자, 이 상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잉여향유와 그 잉여향유가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주체를 사로잡는 관계 안에 내담자가 들어간다는 뜻이죠. 자,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구도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관계 안에서 저 잉여향유라는 것이 이미지인가 혹은 어떤 물질성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잉여향유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S1을 구성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S1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무슨 뜻인가 하면, 조금 전에 이 모든 구도가 실현이 되어서 상징계가 열리고 상징계 안에서 담화가 형성이 되어서 잉여향유가 생산이 되기까지는 S1과 S2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 S1, 기원적인 기표가 결국은 S2로 개방되어야 상징계가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대상 A가, 잉여향유가 S1과 등가를 이룬다라고 표현할 때 그 S1은 아직 S2와 연결되지 않은 독자적인 기표, 단한 기표에 구성된다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A가 S1이다 라는 표현은 결국 잉여향유 내부에서도 그걸 표지하는 기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구도 안에서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오면 어떻게 분석가는 내담자에게 말하도록 하는가 하면, 자, 이런 구도인 것이죠. 보면 A와 A-의 이 직선, 이 사선을 넘어서는 발화를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실제로부터 혹은 충동의 필수형의 세계로부터 리비도가 공급되는 A가 막강한 힘을 발휘했었어요. 그래서 A-까지에 연결되는 환착관계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내담자를 사로잡고 있었죠.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수업 강연 시작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 A의 자리에 분석가가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증상과 환착의 자리에 분석가가 가야 한다는 것은 분석가가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는 전이의 힘을 이용해서 내담자의 증상의 역할을, 환착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지만, 임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내담자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의 근본 환상의 환착관계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져서 관심을 좀 덜 두고 새롭게 등장한 분석가에게 집중하는 상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 경우에는 저 A와 A-에 걸려있던 리비도의 집중을 약화시키고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보다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실제의 힘이, 저 충동의 리비도가 분석가, 큰 A라고 써져 있는 이 분석가에게 직접 말해지는 상황을 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큰 A라고 제가 썼던 이유는 이 큰 A라는 것은 어떤 권력의 대타자이기보다는 전이가 일어난 상황에서의 말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느끼는 방식인 것이죠. 저 사람에게는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겠다라는 그와 같은 신뢰를 갖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이 더 이상 과거의 환착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저 큰 A로 향하게 되는 이 과정 자체가 결국은 정신분석이 내담자를 말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구도는 조금 전에 그려드렸던 것과 함께 라깡이 L자 도식으로 설명했던 것을 제가 다시 잉여 향유를 가정하고 다시 재구성해낸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도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너무 또 추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꼭 제 사례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사례일 거예요. 내담자가 오죠. 내담자가 오고 내담자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시작해요. 자, 그러면 보통 내담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족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가족 로맨스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나의 엄마는 나에게 너무 고통을 준다. 너무 많은 압박감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그런데 어머니는 너무 싫다. 어머니가 너무 증오스럽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보통은 우리가 흔하게 만나게 되는 구도인 것이잖아요. 도대체 왜 아버지는 저렇게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했을까? 저렇게 허수아비처럼 서 있고 어머니가 나에게 행사하는 막강한 권력을 막아주지 못했을까? 하지만 난 어머니를 사랑해. 이런 모순된 발화를 계속하게 됩니다. 이 발화, 이 기표 연쇄가 사로잡혀 있는 것은 환착관계예요. 그리고 그걸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분들이 분석 상황이 아니라 친구, 지인의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이야기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10대부터 20대까지, 30대까지, 죽을 때까지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건 그 사람의 욕망의 구조가 환착관계 안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전이가 일어났다면, 다시 말해서 저 A가 분석가의 위치가 저 큰 A의 위치에 가게 되었다면 내담자의 무의식은 환착관계 말고 다른 것들도 말할 수 있게 돼요. 혹은 환착관계와 조금 더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바로 분석가가 저 A의 위치에서 해석을 내어주니까 내담자의 환착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분석가 담화에서 S2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내담자의 무의식에 관련된 지식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분석가가 그 해석을 내어주면 내담자는 그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환착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죠. 일종의 지식을 통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라깡의 정신분석 임상에서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라깡의 정신분석 해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려진 해석은 내담자가 자신의 환착관계의 리비도를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집중시킬 수는 없도록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런 과정 안에서 발화되는 기표들은 그게 제 아무리 의미가 없고 제 아무리 그냥 그 전날의 일상을, 그 전주의 일상을 그대로 회고하는
무의미한 발화들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 해도 환착관계로부터 벗어난 언어를 새롭게 형성된 전이의 대상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선 상당히 자유로운 발화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생을 똑같은 이야기만 해왔던 내담자가 비로소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언어의 공간의 폭이 넓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이입니다. 전이. 그 전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제 락카니안 정신분석의 특이점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데 일단은 그 전이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자, 전이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이는 신경증자에게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내담자를 맞을 때 세 가지 유형의 주체들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95% 이상을 차지하는 신경증자들이죠. 우리도 모두 신경증자들이고, 그 신경증자들의 세계에서는 언어에 대한 굴복의 관계가 일어나요. 자, 그게 관찰이 되죠. 언어에 굴복했다라는 건 대타자에 굴복했다라는 것이고 언제든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가를 만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굴복하게 되죠. 굴복한다라는 것은 분석가의 권위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분석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빗금친 S들만이 분석가에게 전이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이가, 그 굴복이, 즉 분석가를 존경하고 분석가를 위하는 마음이 그렇게 안전한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을 내담자를 통해서 분석가들은 알게 되죠. 왜냐하면 내담자가 히스테리적인 구조 안에 있다면 히스테리적인 구조 안에서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굴복하는 이유는 분석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예요. 그게 프로이트가 경험했던 히스테리증자들의 태도였던 거죠. 히스테리증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된 분석가의 권위에 굴복하는 이유는 당신이 가진 그 어떤 지식으로도 나의 증상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아이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유는 원한 감정과 함께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에 굴복했다, 전이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전이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그걸 직접 보여주었죠. 프로이트의 환자들이 프로이트를 어떻게 속이고 기만하고 이탈해버렸는지를 우리는 그 사례들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혹은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내담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씁쓸한 결말들이 정신분석의 일반적이라는 거. 그런데 그 씁쓸한 결말은 결국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뭐 결별을 통지한다든지 당신은 무능력하다고 말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분석가가 정말 무능력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분석가도 그러한 비판과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담자가 분석가에게 전이를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향했던 감정을 반복하는 것을 그대로 재상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아이는 아버지를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 억압된 신체의 신경증자는 언어에 굴복했기 때문에 전이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전이의 자리에 분석가가 가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L자 도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환착을 넘어서는 언어를 발화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항하면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조현병의 세계인 것이죠. 정신증의 세계인 것이죠. 언어의 권력이 자신을 장악하려고 했을 때 그 장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이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현병의 세계에서는 전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도의 방식으로 임상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조현병의 세계에서는 지금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지만 락강은 전혀 다른 방식의 임상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는 어떤 새로움의 발명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거기서는 안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안정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조현병의 세계에서도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는 은밀한 또 다른 내담자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죠. 물신의 도움으로 우회한 자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신경증자들은 굴복했지만 이 사람들 역시 굴복한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해서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분석가의 권위를 오히려 신경증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방식으로 파괴할 수 있는 역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성도착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가 대타자의 권력에 의해서 박탈당하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우회로를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우회로를 물신이라고 부르죠. 때로는 그 물신이 어떤 사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물신이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때로는 그 물신이 흔하게 자신의 신체가 되죠. 그게 마조이스트인 것이죠. 그리고 세디스트는 마조이즘을 한 단계 우회해서 즐기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모든 성도착의 구조는 대체로 마조이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마조이즘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상징적이고 합리적인 대타자를 넘어서는 보다 강력한 대타자가 존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마조이즘의 세계 혹은 이 성도착의 구조의 세계를 락강이 설명할 때 결국 인신공양의 문명을 예로 들죠. 인신공양의 문명에서는 사람을 죽여서 신에게 제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결국 피도 눈물도 없는 신, 즉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그 대타자의 자리에 문화가 위치시켰던 그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합리적이거나 어떤 이성적인 방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대상으로, 그래서 사람의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할 줄 아는 그러한 신으로 가정하는 문명이 인신공양의 문명의 시대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는 성도착의 구조가 일반적인 것이었다라고 락강은 세미나 16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역사적인 어떤 지평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태도가 성도착의 구조 안에 머물고 있는 내담자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착의 구조 안에 머물고 있는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오는 이유는 대체로 쾌락을 위해서죠. 쾌락을 위해서인데 그 쾌락은 분석가를 파괴하는 쾌락이라는 거예요. 분석가를 통해서 쾌락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분석가의 합리적인 태도를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쾌락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내담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내담자 하나 우리가 조심하지 말아야 하는 내담자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착의 구조 안에 있는 내담자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는 보다 진지한 경계의 태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의 주제인 신경증자로 돌아온다면, 자, 신경증의 세계에서 언어에 굴복했기 때문에 전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이라는 구도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디까지가 프로이트의 전이인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락강의 전이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 X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전이 설명할 때 흔하게 사용되는 X, 즉 익명이란 존재예요. 익명. 저게 누군가 하면 분석가예요. 근데 내담자에게는 저 분석가가 그저 익명의 존재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 분석가는 훌륭한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담실을 들어오는 내담자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흔하게 어디 가듯이 뭐 물건을 사러 간다든지 어떤 책방에 가서 책을 고른다든지 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석가가 내담실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내담자에게 분석가는 익명의 X라는 거예요. 그 익명의 X가 비로소 전이의 대상이 되는 것을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X에서 큰 A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대타자가 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부모의 위상을 가질 수 있는 누군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담자가 분석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 전이사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전이사랑의 관계 안에서 분석가가 자신의 전이를 유지시키는 방법은 내담자에게 해석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담자에게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해내는 것이죠. 이게 프로이트가 했던 방식이에요. 내담자가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했을 때 분석가가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내담자보다는 어쨌든 상당히 상위에 있는 무의식에 관련된 지식을 통해서 내담자의 증상을 설명해주고 그것으로 내담자가 자신이 보상받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분석가는 락강이 이렇게 표현하죠. 트리플 S라고 표현을 하는데 안다고 가정된 주체인 거예요.
왜 이게 그냥 아는 주체가 아니고 지식의 주체가 아니고 안다고 가정됐는가 하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러분 분석가는 사실은 아는 게 없어요. 분석가는 정신분석을 공부했을 뿐이지만 내담자의 자신의 존재에 관해서는 내담자만큼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가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의 위상은 언제든 추락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 추락시키기 위해서 내담자들이 갖은 수단을 동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히스테리의 구조라는 거예요. 내담자의 증상을 분석가가 완벽한 지식으로 상징화시키고 설명시켰다면, 자, 그렇다면 내담자는 자신의 증상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증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증상이야말로 이 내담자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분석가의 증상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걸 감사히 받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의 무의식은 그 해석에 항상 저항하는 태도를 보일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프로이디언들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전이를 해석하는 방식인데, 락강은 초기부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대타자의 A의 위치가 아니라 저기보다 한 발 더 나가야 한다. 그게 바로 대상 A의 위치인 거예요. 대상 A는 어떤 위치인가 하면 증상과 똑같은 위치입니다. 증상은 어떤 곳인가 하면 상징화가 불가능한 곳이죠. 상징화가 안 되는 곳이죠. 상징화가 안 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어떤 지식도 혹은 어떤 아버지의 이름도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공간을 구성해내는 역할이 분석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상으로서의 분석가라는 개념은 엄밀한 의미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내담자의 증상을 분석가의 지식이라는 상징화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담자의 증상을 또 다른 증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락간형 정신분석이 진행하는 임상의 특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분석가의 태도 중에 우리가 흔히 당혹스럽게 회자시키는 그런 태도가 이런 게 있죠. 말을 하지 않는 분석가. 보통은 분석가의 역할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것이죠. 돈을 받았으면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자, 감기입니다. 뭐 독감이네요. 혹은 뭐 코로나에 걸리셨네요. 자, 이런 진단을 해야 돼요. 돈을 받았으면 해석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상징화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해석을 내리는 것. 자,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방식으로 통용되는 내담자와 분석가의 관계예요. 이건 뭐 병원에서만 그런 건 아니죠. 무당집에 가도 그렇고 교회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도 어쨌든 멘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전이의 대상으로 설정된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해석을 해낼 것을 요청을 받죠.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강의도 결국은 저에게 일종의 어떤 종류의 전의를 주셨고, 저는 그 전의의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석해 드리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 구도가 어디에나 적용이 되는데, 그 적용되는 구도는 결국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형성시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분석가의 지식이 내담자의 증상을 사로잡고 포획해서 내담자를 분석가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형으로 만들려는 그 과정으로 이끄는 모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락강은 그거 말고 다른 걸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말고 다른 것을 굉장히 구체적인 이론을 통해서 임상적인 실천의 절차를 통해서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분석가가 욕망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내담자의 욕망의 원인이죠. 그게 인형향유인 거예요. 즐기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되는 동시에 분석가가 내담자의 증상이 되는 것이죠. 일시적인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만 그 증상의 기능을 떠맡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을 하지 않는 분석가도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해석을 내리지 않아요. 해석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물론 해석을 내리지 않는다 해도 그 침묵이 어떤 의미를 내담자에게 분명히 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또한 어떤 말처럼 내담자는 받아들이게 될 테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가는 내담자가 자신의 환착의 고리 안에서 왕복 운동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멈추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표를 던지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 상황을 세팅해 내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에서 작동하고 있는, 외부라는 것은 내담자의 삶을 구성하고 있었던 분석실 이전의 시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간 동안 내담자를 지배하고 있었던 내담자의 잉여 향유의 환착의 고리의 중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도록 분석실을 세팅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저 잉여 향유의 자리에 분석가가 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전이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신분석 임상의 전제 조건이고, 자, 이거는 프로이트 이후로 변한 적이 없어요. 전이가 일어나야 무의식이 개방된다라는 거죠. 자, 전이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담자가 단지 분석가를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분석가의 제안에 동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담자의 꿈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담자의 꿈에 변화가 있고 내담자가 자신을 관찰할 때 자신의 욕망의 구조, 자신의 식욕, 자신의 성욕, 자신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특이한 변화들이 표현된다면 그때는 전이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전이는 결국 내담자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내담자가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담자를 지배하고 있었던 환착의 고리가 표면으로 등장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걸 분석가가 표지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전이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내담자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전이가 무엇인지도 내담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전이라는 것은 분석가와 이런 관계인데 분석가인 내가 책임지고 안전을 보장할 테니까 그 전이를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고 이 전이는 내 책임하에서 곧 끝난다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내담자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내담자가 분석가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느끼고 이게 일종의 잘못된 사회적인 관계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정신분석적인 지식을 통해서 안심시켜주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 과정 속에서 내담자가 안심하고 전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결국 내담자의 연상의 방향성이 설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담자가 말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이죠. 내담자에게 그냥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혹은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이런저런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만 하는 것으로서 분석이 구성이 된다면 상당히 협소한 발화의 공간만이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생산적인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황 안에서 느끼는 방식으로 해보라고 주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분석 상황은 전이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동에 분명히 내담자가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분석가님에게 느끼는 이런 정동은, 이런 감정은 내가 어렸을 때 부모 중에 누군가에게 느꼈던 것과 유사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종의 디렉션이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전이가 형성이 되면 분석가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분석가는 내담자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해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해석하면 나의 지식 안에 당신의 증상과 환착의 관계와 좀 더 폭넓게 말하자면 당신의 존재가 한정된다라는 것을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의 임상 자체가 질문하는 자와 해석하는 자의 관계가 아니라 두 명의 플레이어가 존재하는 일종의 게임처럼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착의 고리 안에서 발화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종류의 발화는 그게 무엇이든 좋다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락강이 세미나 17에서 언급했던 일종의 문학적인 실천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의 임상 자체가. 정신분석의 임상 자체가 문학적인 실천이어야 한다는 것은 시적인 발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적인 발화가 되어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가 무엇인가요? 시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고정관념의 언어 말고 그걸 밀어내고 새로운 언어의 관계를 발명해내는 실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과정이 즉 시적 실천이 문학적 실천이 임상 실천 그 자체일 수 있다는 것을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말하는 모든 말들이 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원래 사로잡혀 있었던 낡은 언어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발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언어 중에서 뛰어난 언어가 그 중에서 당신을 더 많이 매혹시키는 언어가 실제로 어떤 S1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분석가가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을 접근과 회귀라고 불러요. 이건 제가 붙인 용어들입니다. 접근과 회귀라는 것은 자, 전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분석가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정동들이 이 내담자의 어린 시절을 환기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분석가가 짚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지속적으로 분석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근본 환상에 접근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근본 환상에 접근하기 위해서 전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본 환상이란 무엇인가 하면 아주 어린 시절에 내담자가 자신에게 부모의 역할을 했던 누군가가 자신에게 박탈한 것을 감수하는 상황 안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어떤 것과 스스로 맺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제가 조금 전에 환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제가 조금 전에 잉여 향유와 주체가 맺는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향유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억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해서 작동하지는 않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이 과정 속에서 그 전이 분석가와 내담자의 관계 안에 저 환착의 흔적이 다시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는 특이하다라고 분석가가 짚어주면 내담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 구성된 잉여 향유의 자리와 자신의 관계를 비로소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이 여러 가지 억압에 의해서 차단당해 있는데 그 차단을 뚫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접근과 회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근한 뒤에 우리가 회귀하지 못하면 내담자와 분석가는 너무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내담자의 죽음 충동에 의해서 분석가가 파괴될 수 있어요. 자, 이 관계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석가가 진정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는 역시 환상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 관계는 인위적으로 설정된 전이 관계이지 당신과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전이가 일어나서 환착 관계가 분석가와 내담자 사이에서 강하게 형성이 되었을 때 그걸 가만히 놔두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고 진정시켜야 되는 것이죠. 다시 현실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살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전이가 형성이 된 과정 속에서 환착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끝날 때는 다시 회귀해서 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접근과 회귀가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내담자가 당연하게도 자신의 증상인 대상 A와 조우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증상인 대상 A와 조우하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프로이트가 말했던 해제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전처럼 그 대상 A에 자신의 증상에 리비도가 집중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흔한 표현을 쓰자면 관심이 식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종류의 리비도의 분산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걸 아브레악시옹이라고 불렀죠. 해제 반응이라고 불렀어요. 즉 증상이 상징화되면 그때는 프로이트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가 하면 상징화를 해석을 해주면 증상이 언어화되어서 내담자의 발화에 의해서 말해짐을 통해서 그 언어의 힘을 통해서 증상이 집중되어 있던 리비도가 분산된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같은 개념이지만 우리는 접근과 회귀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걸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환착관계 안에 들어가서 증상과 마주하게 되면 터치하게 되면 그때 거기에 집중되어 있던 리비도를 빼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거기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환상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그 분석이 끝나면 다시 환상관계 안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이 사람의 욕망과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토대이니까 다시 그 안으로 그게 잘못된 것인지 혹은 환상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다시 자신의 증상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끌어내는 걸 회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분석가가 혹은 내담자가 하는 새로운 기표들을 찾아내는 것을
S1을 찾아내어서 새로운 욕망의 구도가 형성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의 문법을 창안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가정을 하죠.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사라고 부릅니다. 성사.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 용어를 차용해서 이런 용어를 제안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의 존재는 낡은 언어에 의해서 지탱되었던 존재라면, 그리고 그 낡은 언어의 토대에는 환착의 구조가 있었던 것이라면, 만약에 그 환착의 구조에 집중되어 있던 리비도가 약화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표가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표가 새로운 문법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촉발자가 되는 것이라면 그건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인생이 다른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언어의 권력과 리비도의 권력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의 욕망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걸 새로운 인생이라고 부르고, 그게 성사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강의는 짧은 강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